자, 세 번째 시간으로 갈게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두 번째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간접 개입 방법이라는 거.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규제 내용을 잘 내고 임대료 보조는 단독 문제 잘 내지 않습니다. 단독 문제 내지 않고 나오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효과 물어보냐 효과. 임대료 보조 정책을 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요? 효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부터 가볼 건데 내가 임차인인데요.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제가 20만 원씩 보조금 받는다. 그럼 저의 소득이 20만 원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OX? 오. 이게 공부할 내용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 그 상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상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치? 상식이 어렵다니까요. 실제로 상식이 어렵습니다. 상식에 맞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세상은 법대로 살지도 말고 상식에 맞게끔 살아라 그러더라고. 실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상식에 맞게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안 맞나 이거 잘 판단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내가 뭘 상식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상식에 맞게끔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법대로 살지 말고 법대로 살면 최고 잘못 사는 겁니다. 법대로 살면 옆에 사람은 무슨 분쟁이 있으면 야 법대로 해 이러잖아. 그럼 최고 잘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상식을 배울 건데 잠 옆으로 뺐는데 그러면 정부로부터 20만 원 보조금 받았다. 그럼 나의 실질 소득 20만 원 증가하잖아요. 여기잖아요.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내가 20만 원 증가했으면 그 20만 원 가지고 노래방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제가 임대주택 지금 10평에 살고 있어요. 10평. 10평에 살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20만 원 보조 받으면 그 10만 원 가지고 임대주택 10평에서 12평으로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2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임대주택이 소비한다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소비량이 증가할 거고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는 노래방 가면 다른 용도의 아니 타지아의 수요량도 많다 증가한다.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른 자의 수도 증가한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요 단기, 장기 나왔으니까 미리 뭐 효과를 해보면 그럼 단기적으로 요 이제 단기, 장기를 나왔으니까 제가 단기하고 장기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요. 참고 표시입니다. 단기하고 장기. 이미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 반복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요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다고. 이게 공부야.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라고. 아직은 계속 하고 나와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요건 반복이 아니라 합격이라고 읽는 거야. 합격이라고. 예? 그런 말 쓰잖아요. 반복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아셨죠? 그럼 이제 반복할 건데 단기. 단기가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는 이게 단기야. 단기는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요걸 단기라고 해. 그럼 그 말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런 거야. 우리 인천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해야 되나요? 그럼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택지 조성해야 되고 건설 기간이 있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난다. 6개월. 그럼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6개월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6개월 동안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6개월이 경과하면 이제 아파트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6개월 동안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고? 요걸 단기라고 해요. 단기. 그럼 이제 공급이 됐다. 요걸 장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는 일주일 동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어떤 자의 공급을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그래. 그럼 이 단기에서는 공급 증가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급 증가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 단기는. 그럼 장기가 됐을 때 공급 증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 단기
단기에서 봐봐요. 공급 증가라는 말이 있을 거 없어요? 없어요. 공급 증가. 그게 단기입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단기란 것은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그럼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말한다? 장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그러면 단기가 나오면 공급 증가라는 말은 없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럼 임대료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죠. 그럼 임대주택 사업을 한 사람들은 돈 벌겠죠. 그게 이제 초과이윤이에요. 돈 번다가 초과이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까? 임대인이 유리하죠.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그 임대인의 혜택을 준다고.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봐요. 초과이윤 여부분 안 나오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그러면 임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 증가하고 임대료 상승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돈 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도 나도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가능성일까? 증가. 근데 공급이 증가하려면 단기에서 증가한다. 장기에서. 장기에서 임대주택 공급 증가 이렇게 나온다고. 단기는 공급 증가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는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어진 거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임차인에게. 네, 이 부분 잘 내요. 이 부분. 이 뒷부분 초과이윤 이 부분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임대료 상승하라. 이렇게. 요걸 잘 낸다. 그러니까 왜 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특히 요 공급 증가. 요 공급 증가를 왜 잘 내냐면 무엇 때문에 잘 내냐면 아까 임대료 규제가 있었죠.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증가하든가요, 감소하든가요? 감소해요.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감소하는데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잘 나온다는 거야. 자, 이제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수적인 건데 주택 보조, 임대료 보조가 지금 임대주택이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 보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는 게 있어, 수요자에게. 그다음에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 있다고. 그러면 생산자 보조금은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주는 것을 생산자 보조라고 한다고. 이 공급자 보조라고 하죠. 수요자 보조를 소비자 보조라고 해요. 소비자. 임대주택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 내가 임차인이야. 그럼 정부가 나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보조금 준다. 그게 수요자 보조. 소비자 보조.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조. 이 두 가지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제 뭘 비교하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하고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는 중에서 어떤 것이 임차인에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이걸 가끔씩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생산자 보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거든. 그러면 인천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약에 여기 인천 서구 금단 지역에만 이렇게 공급했어요. 그래서 나는 임대주택에서 살 건데 서구가 싫어. 금단이 싫다고. 왜? 금단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싫어. 옛날 그녀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싫다고. 근데 내가 임대주택에서 살려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공공임대주택 생산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국가가 나에게 20만 원 주면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검단은 좀 떨어져 살겠지.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소비자에게, 임차인에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소비자 보조. 소비자 보조, 수요자 보조. 요거 기억하면 된다고. 최근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입주자에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OX? X.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의 뜻을 낸 게 아니고 뜻은 수요자 보조. 수요자 보조는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 준다. 요건 말이 안 되잖아.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고 생산자 보조는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내지 않아. 뜻을 내지 않고 둘 중에서 누구에게 보조금 줬을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당연히 수요자에게 보조금 줘야지. 이렇게. 자, 이제 구분은요.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는데 두 가지. 현금 주는 게 있고 가격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보조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는 거야.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현금 주는 거야. 한 달에 20만 원씩 나에게 보조금 주는 거야. 이게 현금 보조야.
이걸 소득보조라고 한다고. 왜? 20만 원씩 보조금 주면 나의 소득이 20만 원 증가하니까 이걸 이제 현금보조라고 하고, 가격보조를 다른 말로 집세보조라고 하는데, 이 가격보조는 현금 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국가에서 와서 지금 임대주택 사는데 얼마 살고 있어요? 50만 원 살고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이달부터 해서 30만 원만 내세요. 20만 원 깎아주는 거야. 그걸 가격보조라고 한다고. 집세보조금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현금보조는 현금은 20만 원 그냥 받는 거고, 이 집세보조는 가격보조는 50만 원 내다가 얼마만 내면 된다? 3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진 거라고. 임대료가. 그래서 집세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내겠으니까 집세로 보조금 줄 때 이제 집세보조 이렇게 한다고요. 요거 임대료 할인이라고. 둘 다 임대료 보조야. 둘 다 임대료 보조인데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 그러면 요 가격 보조를 말한다고. 현금 보조가 아니라. 그럼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뜻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내냐면 이 두 가지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가격 보조의 장점 단점, 현금 보조의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주로 장점을 낸다고. 이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둘 중에서 다른 자의 소비량을 더 증가시키고 임차인에게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현금 보조입니다. 내가 현금 20만 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주택을 소비한다든지 아는 다른 자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노래방 가야 되는데 소득이 너무 낮아서 노래방을 못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국가에서 20만 원씩 보조금 준대. 그럼 10만 원만큼 회의에다가 소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삼겹살 소주 한 잔 마시고 노래방을 10만 원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 만족금이 얼마 증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금 보조가 임차인의 효용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거라고. 가격 보조는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쿠폰 주는 거야. 쿠폰. 요 상품권 주는 거라고. 상품권. 그러면 상품권 20만 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이 20만 원 받고 상품권 받고 여기다가 내 돈 30만 원 이렇게 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요 20만 원은 노래방 못 가. 노래방 못 간다고. 노래방 못 가고 이거는 무조건 임대주택에 써야 돼. 그러면 20만 원 현금 주면 요 20만 원을 임대주택에 소비하지 않고 다 노래방 가버리면 그러면 임차인의 만족감은 증가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근데 가격 보조 주면 요거 가지고 노래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요거 가지고 임대주택에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강한 게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는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측면에서 더 우수한 정책이 되는 거야. 그럼 주택 정책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금 보조보다는 가격 보조가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거라고. 근데 임차인의 효용, 임차인의 만족감 증가 측면에서는 무슨 제도가 좋은 거? 현금 보조.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무리합니다. 임대료 보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보조금, 돈 줬으니까 돈.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정차 돌아버리겠다. 돈 줬잖아. 간접 개입. 여기가 가장 시험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여기 두 개 여기. 수요자 보조, 생산자 보조, 현금 보조, 가격 보조 두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임대주택의 소비량도 증가하고 다른 자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 이제 단기, 장기도 굳이 나눈다면 단기 수요 증가, 임대주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장기 공급 증가, 임대료 하락. 이렇게 요 공급 증가 여기에 초점. 현금 보조를 받으면 임차인의 만족감은 더 증가한다. 가격 보조를 받으면 임대주택 소비량이 더 증가 측면에서 우월한 정책이 된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생산자 보조다, 소비자 보조다. 소비자 보조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바우처, 주거 바우처가 있어요. 여기는 없죠. 주거 바우처. 요 바우처, 주거 바우처, 주택 바우처 그런다고. 이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이거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이거 상품권 주는 거거든. 가끔씩 보면 여기 어디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인가요? 동사무소가 뭐 주민센터인가 뭐 거기에 보면 가끔씩 어떤 지역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여기 뭐 어르신들 안마 상품권 받아가라고 해요. 안마 상품권.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안마 상품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에서 그 안마 상품권을 받아가란다고. 그거 받고 그거 주고 안마 받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문화 상품권도 받아가라고 해.
그럼 요거 이제 문화상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다 복지를 증가시키는 측면이라고. 그럼 주거 바우처가 요 상품권 주는 거야. 주택에 쓰는 상품권. 요것도 임대료 보조. 그럼 주거 바우처도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임대료 보조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임대료 보조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책에 뭐 자세히 막 써놨는데,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논리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자, 책을 한번 넘겨서요. 우리 책을 먼저 볼 건데, 책 보면, 그러면 254쪽에 넓혀보기 나오죠? 이 넓혀보기가 우리 시험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게 학문적으로 그 정책의 내용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넓혀보기 이 부분을 낸단 말이에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공급 나는데 여기서는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부분을 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작년에 이걸 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내겠죠. 작년에 뭐라고 냈냐면 다음 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요 내용 물어본 게 아니라 요 내용 봐요.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50년 이상이 나오잖아요. 요거 물어본 게 아니라 요 내용 물어본 게 아니라 요 타이틀 물어봤다고. 그러면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법에 나온 임대주택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거 물어봤다니까요. 요 타이틀. 그래서 답도 아주 쉬워요. 여기 공공이란 말 들어가고 그런 말 들어갔을 때 여기 봐요. 공공 이렇게 들어가죠. 공공 그러면 공공 물론 요거 공공 안 들어갔지만 그거라고. 근데 답은 민간이란 말이 있었어. 민간 그게 답이야. 공공과 민간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종류를 알고 있는가. 내용이 아니라 타이틀을 알고 있는가가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영구임대주택이 뭐고 국민임대주택이 뭐고. 자, 들어봤다고. 우리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말 들어보고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아. 요 임대주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잘 구별을 못한다고.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그래서 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보면 요 뒤에 무슨 말이 좀 나온다고. 그럼 필요 없고 여기 포인트야 이게. 영구임대주택이 나오면 여기다 30년 이렇게 준다고. 영구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영구임대주택 몇 년? 50년. 영구 요거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요걸 속이지 않겠죠. 요걸 속이겠지. 50년, 30년으로. 왜? 30년 어디서 들어봤거든. 국민임대주택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쓰는 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요 앞에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건 쟁점이 안 됩니다. 그럼 행복주택은 뭐가 행복주택이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쭉 나온다고. 그 뒤에 쭉 나온 것은 쟁점이 안 돼. 뭐가 쟁점이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쟁점이 안 되고 대학생, 신혼부부가 쟁점이라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럼 행복주택 나오면 대학생, 신혼부부 요거 찾는 거라고 이렇게. 자, 장기전세주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나왔어요. 그럼 이제 5번부터 해볼게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소리야. 임대주택은 임대주나 임대인데 10년 후에, 8년 후에 분양으로 해주겠다. 그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야. 일정 기간 임대 후에 10년 동안 계속 여기서 살면 나중에 10년 후에 당신에게 분양해주겠습니다. 그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 그 장기 전세 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임대가 아니라 장기 전세 방식으로 임대는 주택은 임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는 장기 전세는 임대 냅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왜 이렇게 만드냐면 여기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조건이 다 다르거든. 나는 임대 낼
그게 없다. 근데 현금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장기 전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임차인들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한 게 있고 기존 주택을 정부가 사요.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여기 봐봐요. 기존 주택 매입 등 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그래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말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름에.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6번, 7번, 8번 이것은 쟁점이 안 돼요. 뭐가 쟁점이 되냐면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가지고 이제 OX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이런 건 쟁점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원산 들어가서 그럼 7번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임차해요. 국가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거야. 빌린 거야. 그래서 임대 주는 거야. 요 6번은 기존 주택을 사서 이렇게 임대 주는 거고 7번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국가가 요걸 임대 주. 요거는 이제 뭐 전전세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기 7번, 6번, 그 다음에 행복주택도 신혼부부가 나와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 가지고는 쟁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딱 행복주택 나온다. 행복주택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혼부부가 나오면 뭐예요? 그러면 행복주택.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나오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도 신혼부부 나오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도 신혼부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신혼부부 쟁점이 되지 않고 요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합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는 목적이야. 저소득계층. 여기 보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거든. 여기 행복주택 보면 세 사람이야. 행복주택 보면 어떻게 세 사람이냐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데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사람을 통합한 거야. 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을 통합한 거지. 자, 이렇게 8가지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천 들어가서 영구임대주택 나왔어요. 그럼 영구임대주택 나오면 50년 이상 영구임. 국민임대주택 몇 년? 30년. 행복주택은요? 그렇지, 대학생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여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요 종류를 물어봤고 그 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것을 국민임대주택 그랬습니다. OX, X. 대학생, 신혼부부 그러면 행복주택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대학생이면서 신혼부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친한 사람이 저하고 친구는 아니고 한 살 더 먹었는데 실제 대학생들 신혼부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그럼 왜 신혼부부 했냐면 그럴 사정이 있었겠죠. 그럴 사정이 그녀가 나는 집에 못 가요. 이 상태로는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갑자기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거 이유 때문에 신혼부부가 된 거야. 그 나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늦게까지 당구를 치고 집에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 이 선배가. 한 살 더 먹었어. 나를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왜 나를 데려가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가야만이 그 순간은 모면하는 거야. 싸움이 안 일어나지. 내가 간대로는 싸우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알 수 없지만. 근데 돈 엄청 벌었습니다. 돈 엄청 벌어가지고 저하고는 잘 연락 안 됩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연락 안 합니다. 제가 연락하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막 시험 볼 때 나한테 보여주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뭐 너무 돈 많이 벌고 잘 살아가지고 제가 연락 오면 나 바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행복주택 대학생 뭐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분 없어져 버리고 뭐만 기억나냐면 돈 많이 벌었다고 기억나요. 자,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사신다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 그래서 싸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건설할 때 누구 돈으로? 세금 가지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공공임대 공급해 준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진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분양가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정부가 분양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게 이제 분양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있고 분양가 자율화가 있어요. 근데 자율화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 후분양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분양가 자율화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분양가 자율화는 정책이 아니라고.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자율화는 시장에 맡겨놓는 거니까 정책이 아닌 거죠. 그렇게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분양가 자율화가 나왔다. 그럼 분양가 규제하고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자, 그럼 분양가 규제 갈게요. 분양가 규제는 저 말고 어느 선생님한테 배울까요? 저 말고 어느 선생님한테? 1번 민법, 2번 공법, 3번 공시법. 몇 번? 공법. 3번 공시법? 너 엿먹으라 이 소리야 지금? 이 분양가 정책은 주택법에서 배워요. 주택법. 지금 그 정도까지 안 갔겠다 그러면 미안해요 제가. 그 정도까지 아직 주택법, 공법도 주택법에 안 갔을 거라고. 공법 지금 지금이면 아마 국토계획 및 이유에는 법률 끝나고 도시개발법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주택법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이 주택법을 배운 것처럼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건 주택법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법은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서 공법쌤한테 배우고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전혀 달라.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배우는데 공법 선생님께서는 분양가 상한제 법률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그러면 수요 공급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소리예요. 아까 지역주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버렸어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공포스한테 배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포스한테 배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라고. 요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써봐요. 여기 4번까지는 여기는 저한테 배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스한테 배운 내용도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포스한테 배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기회는 전매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공포스한테 배운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법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법률이 민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여기 내용은 저에게 배운 내용하고 주택법의 내용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 그러면 저에게 배운 내용은 이미 다 배웠잖아요. 왜?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시장의 분양가격이 적정하다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무주택자들이 주택 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그럼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할까? 낮은 수준에 할까? 낮은 수준. 이걸 높은 수준에 한다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했단 말이에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 규제입니다. 무주택자 및 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 감소 목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면 균형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까 임대료 규제 뭐예요? 임대료 규제했더니 임대인들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도배장판 안 해준다 했잖아요. 수선 유지 관리 안 해준다. 실적 수준이 떨어진다 했죠. 그럼 여러분이 주택 건설업자라고 생각해봐요. 평당 분양 가격을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700만 원 받아 규제한다면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럼 양질의 자재를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죠.
그 분양가 규제는 분양주택이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OX? O. 그럼 분양주택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뭐하고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하기 전에요. 분양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규제했대요. 그 분양가격보다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규제한다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임대 규제하고. 그럼 낮은 수준에 규제한다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겠죠.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해.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장기에서 크다. 똑같잖아요. 건설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다. 분양주택의 질적성이 떨어지고 이종 가격이 형성돼. 자, 이런 거요. 지금 시장의 균형 가격은 1,000만 원이야, 평당. 근데 정부가 700억을 규제했어요. 그럼 내가 당첨되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300만 원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33평이 당첨되면 33평 곱하기 평당 300만 원. 그럼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이 9,900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걸 노리고 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자, 이렇게 됐다고. 분양가 규제는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키고 분양가 자율화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킨다. OX. 분양가 규제하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죠. 전매 차익을 노린. 그 분양가 자율화는 전매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 투기적 수요 증가, 전매 차익을 노리고 분양가 자율화, 투기적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없다. 그게 분양가 자율화야. 그럼 규제하고 자율화 중에서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뭐다? 규제. 네? 자율화는 없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규제입니까? 자율화입니까? 자율화. 그러니까 자율화를 기억하지 말고 규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규제하면 분양주택이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그럼 자율화를 바꿔볼까요? 자율화는 분양주택이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문제는 자율화 시켜놓으면 그럼 분양 가격이 높아져 버리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질은 좋아지지만. 자, 4번 전매 차익 발생으로 투기적 수요, 가수요가 증가한다. 이 가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뭘까? 자율화. 그럼 애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없구나. 그럼 끝나는 거야. 네? 만약에 분양 가격,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그럼 시장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뭐하고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잖아. 임대료 규제하고. 자, 여기 4, 5, 6이 이제 공포스한테 배운 내용이에요. 공포스한테 주택법에 나온 내용이라고. 그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내가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럼 그 다음날 팔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나한테 투기를 양산시켜 주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거야. 자,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이제 부담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 전매를 제한한다. 됐지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현하느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평당 700만이다. 그게 택지비하고 건축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양가격을 설정하는 거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직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분 주택법을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버리면 주택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여러분이 지금 주택 건설업자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버리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 3번 나오고. 그럼 분양가 상한제 다 끝났어요. 분양가 상한제 볼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 질적 수익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한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매 차익을 노린.
여기까지가 지금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전매를 제한한다. 그다음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선분양, 후분양이 있습니다. 이 선분양, 후분양은 이게 10몇 회 때, 17회 때인가 18회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31회 때 한번 나와요. 31회 때는 작심하고 낸 겁니다. 18회 때 내고 한 번도 안 내다가 31회 때, 미안해요. 18회 때 내고 29회 때인가 지문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31회 때 단독 내요. 그러니까 거의 내지 않던 것을 31회 때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엿먹어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전혀 내지 않다가 그때 냈다고. 그럼 여기 선분양과 후분양의 개념 다 알 수 있잖아요. 선분양은 주택 없이 미리 분양하는 거. 후분양은 주택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거. 애우지 말고 제발. 여러분 암기력 뛰어나지 않잖아. 응? 선생님 나는 암기력은 뛰어나는데 그러지 마. 암기력이 뭘 뛰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얘 문을 열으니까 모르는데 무슨 암기력이 뛰어나냐고. 여러분 또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저도 매일 그런 일이 발생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제 끝나고 가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검단 어디까지 있지 기억 안 나.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해보자고. 또 여러분 또 이해의 폭은 높잖아요. 예, 옆 사람이 좀 뭐라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선분양 후분양은 개념을 알잖아. 선분양은 주택 없이 분양하는 거고 후분양은 주택 만들어주고 분양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게 어떤 걸까? 후분양이지. 좋게 만들어서 분양이 아니니까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틀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자, 둘 중에서 주택의 공급량이 더 증가하는 측면이 어떤 걸까? 선분양이지, 선분양. 후분양은 주택 건설업자가 자기 돈 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야 돼. 근데 선분양은 주택 건설업자가 돈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거야. 선분양은 계약하잖아, 계약. 계약금 받죠. 중도금 받죠. 그걸로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강한 게 선분양입니다.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 서 있는 제도가 뭡니까? 선분양.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후분양. 주택이 부실화되면 수요자가 대체를 더 용이한 게 선분양이 후분양일까?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은 이미 돈 내버렸다고. 후분양은 부실화되면 대체하기에 더 용이한 게 후분양 제도입니다.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봐봐요. 요거 됐죠? 5번 봐요. 선분양이 부실 시공은 가능하다. 부실 시공이 품질을 제한한다. 근데 후분양은 품질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선분양과 후분양인 중에서 분양권 받는 게 어디예요? 선분양. 그러면 전매 차익이 발생하는 게 선분양일까 후분양일까? 선분양이죠. 분양권 전매 차익 발생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게 선분양이죠. 후분양은 분양권 전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생각하면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외워. 그래서 언니 어려워 죽겠어. 아니 뭐 외워. 외우지 마 제발 좀. 아니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봐볼래요? 자 1번 됐습니다. 1번. 선분양은 분양 후 주택 건설한다. 그럼 후분양은 건설 후 분양한다. 요거 됐잖아요. 요거 외운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자 2번. 둘 중에서 어떤 게 공급자 중심이다? 선분양. 그럼 수요자 중심은 후분양 다 반대니까 요 3번이 약간 미안해 3번. 4번을 약간 좀 이해가 힘들 텐데 3번 볼까요? 그러면 선분양은 건설 자금은 선분양도에 대해서 주택 건설 자금은 주택 건설업자가 대부분 조달합니까? 수요자가 조달할 거야. 수요자, 주택 수요자가. 내가 분양받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거까지 한다는 소리야. 그럼 봐요. 건설 자금은 분양금 공급자 자금 조달에 용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좀 됐는데 건설 자금은 분양금이 된다는 거야. 건설 자금은. 그러니까 선분양에서는 건설 자금은 분양금 내고 공급자가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근데 후분양은 건설 자금은 건설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그럼 자금 조달이 곤란해지면 주택 공급 감소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선분양. 자, 요 5번, 6번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4번. 요 4번이 약간 여러분이 이해를 좀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그럼 이 건설 자금 이자, 수요자가 내느냐, 공급자가 내는 그런데 이 후분양 몰라요? 후분양은 여기 이제 후분양 제도는 A라는 건설자가 주택을 건설해요. 그러면 A라는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 자금을 대출받는다고? 그럼 신한은행 가서 대출받아.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5천억 대출받았다. 이게 건설이야. 건설 자금이라고. 건설 자금. 주택 건설 자금. 그러면 이게 지금 후분양인데 후분양에서는 이 5천억에 대한 즉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회사가 냅니까? 주택의 수요자가 냅니까? 건설회사. 그러면 선분양은 반대니까 선분양 제도에서는 주택 건설 자금 이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공급자가 낸다. 수요자가 낸다. 수요자가. 그럼 되잖아요. 왜 내냐면 자 내가 선분양에 대해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분양받았으면 내 돈 가지고 있는 것은 3억이야. 그럼 7억을 대출받아야죠. 그 7억이 건설 자금이 되는 거야. 그럼 그 7억에 대한 이자는 공급자가 내요? 수요자가 내요? 수요자다. 그럼 다 끝난 거야. 여기에 선분양, 후분양. 그럼 이제 주택정책이 마무리됐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 말 갖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택정책에서 가장 먼저 임대료 규제 배웠어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럼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초과 수요는 있지만 초과 공급은 없다. 그다음에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 낮은 수준. 만약 if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시장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대로 어디에 적용한다? 분양가 규제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의 근거 법률은 주택법이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에서 임대료 규제가 똑같은데 이런 게 나오죠. 임대료 규제에서는 투기란 말 안 나와. 임대료 규제는. 근데 분양가 규제에서는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가 나오면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이제 반대쪽에 자율화가 있다는 거. 자율화는 굳이 기억하지 말고 전부 다 규제하고 반대가 된다는 거. 분양가 규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의미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임대료 규제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중요한 말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임대료 보조. 미안해요. 임대료 보조. 제가 임대료 보조를 하겠습니까? 규제를 하겠죠. 미안해요. 입을 때려보고 싶으니까 이거네. 자,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간접 개입. 그 임대료 보조에서 보면 생산자 보조, 소비자 보조, 현금 보조, 가격 보조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10만 원은 임대주택 소비하고 10만 원 노래방 간다. 아싸! 노래방.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소비 증가하고 다른 자의 소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한다고. 자, 구체적으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그러면 초과이윤. 그럼 임대인의 혜택.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그러면 임대료 떨어지다. 임차인의 혜택.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임대료 상승 하락. 이 정도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가 나왔어요. 대학생 신혼부부. 그렇지, 행복주택.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몇 년? 50년. 국민임대주택. 집에 가도 기억이 있을까? 너무너무 잘하시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정책으로 왔을 때 분양가 규제 다 했잖아요. 임대료 규제할 때 자율화는 반대로 했잖아요. 선분양, 후분양. 피곤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되지. 이렇게. 자, 선분양, 후분양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매 차익 나오는 게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건설 자금 이자를 주택 공급업자가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후분양. 초세생 책이 하기 전에 책 좀 보게요. 책은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봤으냐면, 주택정책 볼 건데 242쪽 갑니다. 242쪽에 주택정책 나왔습니까? 242쪽, 243쪽 봐서는 안 됩니다. 봐서는 보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244쪽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나왔습니다. 임대료 규제 막 설명이 나와. 거기 막 설명이 나오는데 임대료 규제에서 보면 거기 245쪽 가면 그 효과 장기적 효과에서 임대료 규제 초과수익 발생 이런 거 나왔죠?
그 내용이 막 위에 그림 그려서 막 설명한다고. 그 설명 보면 막 Q 어쩌고저쩌고 막 보쌈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초과 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넘겨봅시다.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요 임대 규제를 요약 정리해 놓은 게 몇 페이지 가냐면 247쪽 가봐요. 247쪽을 갔더니 임대 규제 하단부에 개념 나오고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왔죠. 단기 효과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장기적 효과 보는 거야. 장기적 효과 1번 임대주택 공급 감소, 초과 수요 발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가격, 4번 이중 가격 암시장 형성, 5번 임대부산 질적 수준 저하, 6번 기존 임차인 이동 저하. 됐습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는 다 하지 말고. 자, 넘깁니다. 248쪽에 임대료 보조 정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이제 복잡해요. 지금 248페이지부터 해서 249페이지까지 뭐 단기적가 나오고 장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걸 요약 정리해 놓은 게 또 있어요. 몇 페이지? 250페이지. 250페이지 가면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 개념 나오고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오죠? 요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248쪽으로 다시 와서 하단부에 이게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 비교 나왔죠? 그 비교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효과 나오죠, 효과. 그 효과를 보라고, 효과. 그럼 임대료 보조, 가격 보조에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주택 소비량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더 우수한 정책보다 현금 보조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넘겨서 250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250은 주택 바우처 제도 나왔죠. 주택 바우처 제도. 그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필요 없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렇게. 거기 그림 250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봐봐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공급자 중심 제도라면 주택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쿠폰 주는 거야. 쿠폰. 그럼 누구 중심입니까? 수요자 중심이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1쪽에 공공주택 공급 나옵니다. 공공주택 공급 무슨 설명이 나오는데 그 옆에 31회 때 나왔죠? 31회 때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낸다고. 깊은 내용을 낸 게 아니라. 그러면서 252쪽, 253쪽 무슨 설명이 아주 장황합니다. 그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뭘 중심적으로 보냐면 254쪽 넓혀보기 나오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종류가 저한테 몇 개 배웠습니까? 8개 배웠어요. 8개. 거기 7번에 써있는데 8개. 왜 8개냐면 그 행복주택 몇 회가 3에 2 나오죠? 여기 통합 그래서 8개라고. 아까 칠판 8개 썼죠. 제가 8개. 그래서 8개 그 포인트 잡으면 되지. 깊은 내용 볼 필요 없다는 거요. 그 밑에 작년 시험 문제 봐봐요. 작년 시험 문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봐봐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걸 틀려버려.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국민 임대주택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4번에 민간 임대주택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답이 그냥 4번인데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255페이지 분양주택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나왔습니다. 정책 효과. 이거는 뭐에 입각해서 공부하면 돼요? 뭐에 입각해서? 임대료 규제에 입각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255쪽에 기출집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주택법에서 공포성한테 배운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뭘로 부른다? 건축비로. 그 밑으로 가봐요. 그 밑에 이제 기출지문 마지막에 있는 거. 주택법령상, 주택법이라는 소리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 받은 사람은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OX? 전매 제한하지 않으면 다 투기를 양산하는 거니까. 자, 그런 거잖아요. 자, 넘겨서 256페이지에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 그 밑에 문제 밑에 자유라는데 자유라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257페이지 선분양 후분양 나왔잖아요. 선분양 후분양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장점 단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생각.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외우지 말고. 그 옆에 사이드에 257페이지에 기출지문을 유심히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도저정책 이제 마무리할게요. 쉬었다.